전남대 대학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익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대학과 대학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라면 대학원은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영어 스터디라고 했을 때는 공부와 연구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고 그 분야의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이미 발견하고 정리해 놓은 사실들을 익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연구는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나 기존 지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즉 공부가 과거로부터 전수받는 것이라면 연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를 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대학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더라도 연구에서 뛰어난 기량을 나타내는 경우도 성적과 논문, 이것이 대학과 대학원의 두 번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성적이듯이 여러분이 한 연구의 결과는 논문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대학원에도 대학처럼 수업이 있고 성적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보다 점수가 후한 편이고요. 나중에 취직할 때도 대학원 성적은 크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논문이 더 중요한데요. 논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입니다. 석사 졸업을 하려면 석사 학위 논문을, 박사 졸업을 하려면 박사 학위 논문을 각각 쓰고 교수님들로부터 논문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합니다. 석사 졸업은 보통 학위 논문만 쓰면 되지만 박사 졸업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학술지 논문은 한 편이나 두 편 이상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원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논문을 몇 편 썼느냐가 여러분의 연구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번째 연구실 생활입니다. 전남대 대학원생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한 연구실의 구성원 숫자는 1명에서 7명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동료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연구실 구성원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괄호에 있는 숫자는 연구실에 머물게 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대학원생이라고 할 때는 석사생과 박사생을 지칭합니다. 학부 연구생은 잘 아실 테고요. 박사 후 연구원은 영어로 포스닥 또는 포닥이라고 하는데, 박사를 마친 후에 더 연구를 하고 싶어서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제야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마친 사람이고 비교적 젊기 때문에 가장 왕성히 연구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뛰어난 연구 결과가 이 시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전남대에서 박사를 마친 후에 다른 대학에 가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외부 연구원은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잠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종종 이 외부 연구원이 여러분이 연구실이 아닌 다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니 이런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영어까지 연습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좋은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연구실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사람이 소위 사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군대 용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기관총을 직접 겨냥하고 사격하는 사람이 사수고 옆에서 탄창이 잘 들어가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부사수죠. 이제 석사 1년차로 막 연구실에 들어간 여러분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연구를 어떻게 시작할지, 장비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시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랩미팅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래서 대부분 신입생은 이미 연구를 진행 중인 선배 한 명에게 붙어서 그 선배의 연구를 도와주면서 곁에서 배우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선배가 바로 사수입니다. 여러분은 부사수가 되어 선배 일을 도우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지도교수를 잘 만나는 것 못지않게 좋은 사수를 잘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연구실 생활의 핵심은 랩미팅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연구실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의 일주일 동안 연구하거나 실험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에 관해 토의합니다. 정식으로 PPT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종이로 인쇄된 자료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랩미팅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 논문을 읽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랩미팅은 중요한 시간이고 그만큼 긴장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훌륭하구나, 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겠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이미 연구에 익숙해진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무수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연구자로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는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겪는 과정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매주 무언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설명하기를 몇 년간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이런 상태로 졸업하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나중에 직장에 가서는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하더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사는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석사는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박사는 내가 모르는 것을 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대학원 과정은 바로 그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구 과정, 주제 작성에서 논문 발표까지입니다. 하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피라미드로 표현한 이유는 많은 연구 주제 아이디어들 가운데 일부만 실제 연구로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논문 출판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초년생이라면 연구 주제는 대부분 선배 또는 사수가 하던 연구를 이어받거나 교수님이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계속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성은 어느 순간 원한다고 갑자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의문을 던지는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연구 주제 하나가 나오려면 수십 개의 엉뚱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선후배들과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가는 연구실이 좋은 연구실입니다. 조사해보고 싶은 주제나 해볼 만한 실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곧바로 연구에 돌입하기 전에 선행 연구를 조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비슷한 주제 연구를 이미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scholar.google.com에 들어가서 핵심 단어 몇 개를 넣으면 그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을 쭉 보여줍니다. 영어로도 검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어떤 연구 주제든 그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연구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합니다. 먼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탐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죠. 언뜻 생각하기엔 두세 달이면 대략 연구를 마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5배 또는 10배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겁니다. 수없이 실패할 것이고 아무래도 연구 주제를 잘못 잡았는지 하는 의심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계 최초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면 이미 어느 누군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구는 어떤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실은 얻은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다음의 연구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실험과 분석이 수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론이 얻어졌다면 드디어 논문을 쓸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논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신의 연구와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참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이나 자료 등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논문을 일단 써서 교수님께 가져다 드리면 수정을 해주시는데 아마 여러분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새로 쓰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교수님께 써달라고 할 걸 뭐하러 이걸 쓴다고 밤을 샜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다면 서너 번 수정이 반복되고 나서 그럴듯한 논문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논문을 어디에 투고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술지 가운데서 연구 분야와 연구의 수준에 따라 투고할 만한 학술지가 달라집니다. 보통 학술지의 평판은 임팩트 팩터, 인용지수로 대략 판가름되는데요. 이는 해당 학술지의 논문이 평균 몇 번이나 다른 논문의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는지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쓴 논문을 읽고 이거 중요한 결과다라고 판단해서 자신의 논문의 참고 문헌으로 인용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학술지가 정해지면 이제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가 해당 학술지가 정해놓은 양식에 맞춰 논문을 편집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학술지 사무실로 논문을 보내면 그곳의 편집장은 논문을 받은 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1명에서 3명 정도 선정한 후에 그들에게 논문 심사를 부탁합니다. 특정한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동료 연구자들이 평가한다고 해서 peer review, 동료 평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제출한 논문을 심사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들 심사위원이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서 편집장에게 돌려보내면 편집장은 그걸 보고 이 논문의 운명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리죠.
여러분의 결과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Rejected, Major Revision, Accepted after Minor Revision, Accepted. 아무 수정 없이 논문이 그대로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Minor Revision을 받으면 일단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jor Revision을 받으면 중요한 데이터를 다시 얻기 위해 긴 수고를 처음부터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한 편의 논문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뿌듯함을 안겨주기도 할 것입니다. 연구 성과는 논문을 출판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발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문 분야별로 학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국 심리학회, 한국 물리학회 이런 거죠. 물론 해외 각 나라별로도 학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학회들은 1년에 한두 차례 학술 대회를 열고 연구자들을 한 장소로 초청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독려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새로운 결과를 여기에 제출하면 간단한 심사 후에 발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청중 앞에 나가서 약 15분가량 직접 PPT로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 것을 구두 발표, 그리고 발표 내용을 포스터 형태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포스터 발표라고 부릅니다. 국제학회라면 당연히 영어로 발표를 해야겠죠. 이공계에서는 논문 외에 특허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허청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고 이 특허 심사 후에 등록이 됩니다. 국내 출원과 국외 출원이 있는데 논문이 출판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져 버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논문을 제출한 후에 바로 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전공 분야에 따라서 책을 출판하거나 전시, 공연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연구과제의 수행이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연구과제니 연구비니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대부분 연구실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세심히 가르쳐줄 선배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드립니다.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한다고 하지만 컴퓨터나 프린터, A4 용지, 그리고 연구실 구성원들이 하는 회식, 그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될까요? 실험이 진행되는 연구실이라면 실험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합니다. 또 소모품, 각종 약품들을 구입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걸 대학이 모두 제공하기는 어렵고 교수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온 연구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연구비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석사, 박사, 포닥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이죠. 다시 말해 연구실의 연구비가 떨어지면 당장 실험을 할 수 있는 물품 구입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달 받는 인건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인건비는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구비는 국가연구재단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주는데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연구비를 줄 리가 없습니다. 연구과제 공모를 해서 각 연구자 또는 교수들이 연구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적절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해서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구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좋은 연구계획서를 써서 연구과제에 선정되고 그래서 연구비를 따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연구비는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작은 것은 1,000만 원, 또 크게는 연당 수억이 이르기도 합니다. 교수 1인으로 하는 개인 연구도 있고 여러 교수가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 공동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 기간도 달라서 짧으면 1년, 길면 3년이나
5년까지 지원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좋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새로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면 안 되고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엉뚱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안 됩니다. 연구자가 그 분야의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연구 과제가 선정될 경우에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예산도 제시해야 되죠.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매달 얼마의 인건비를 지급할지 그것도 이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수의 업무이지만 도닥이나 대학원생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세부 내용을 가다듬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막상 이런 일을 맡게 되면 연구하고 관련 없는 잡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졸업 후 계속 써먹게 될 경험입니다. 요새는 기업체나 연구소 어디서든지 연구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한 대로 연구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계획서에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 놓았을 때는 계획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교수나 대학원생 모두에게 은근한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구과제가 선정된 지 1년이 지나면 중간 결과 보고 또는 최종 보고서를 써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말하자면 연구비를 제공한 기관에서 너희들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보고서는 보통 해당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1차로 작성하고 교수가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때로는 이 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에 연구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꽤 공들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이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1, 2년가량 연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가 논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연구비를 받고 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를 하려면 연구시설과 연구를 같이 수행할 대학원생이 필요하고 연구시설 마련하고 대학원생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연구과제가 종료하게 되면 일정한 수의 대학원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과제를 따와서 연구비를 계속 조달해야 합니다. 연구비를 받았으면 그 결과물로 논문을 몇 편씩 써내야 하고 이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삐걱거리면 전체 연구실의 시스템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몇 바퀴 돌리다 보면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따오는 것인지 연구비를 따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모호할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지도교수가 연구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거나 논문을 써오라고 재촉할 때 이런 배경을 떠올린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구는 여러분 개인의 장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구실이 순항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RA와 TA입니다. 대학원 과정 중에 RA나 TA를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RA는 연구조교, Research Assistant 약자고요.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TA는 Teaching Assistant 약자, 교육조교,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매 학기마다 일정 수의 RA와 TA들을 지정하고 그들에게 특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대신 매월 30에서 4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줍니다. 먼저 RA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연구하는 중에 나온 수많은 시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종류별로 일일이 분류하고 또 기계장치에 넣어서 분석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한 학생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대신 부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RA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학생이 원래 수행하던 연구와 관련 있는 일이라면 그건 학생 자신의 일이지 RA로서의 업무가 아닙니다. RA는 자신의 연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요청에 의해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는 RA 장학금을 추가로 주게 되는 것이죠. 외국의 큰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우에는 RA가 정식 직업으로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교수가 하는 연구 중에는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이 있게 마련이고 그 해당 학생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또 여러 대학원생 중에서 한두 명에게만 추가로 일을 시키고 돈을 더 주는 것이 연구실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연구실에서는 RA 업무가 불분명하고 RA가 되든 안 되든 자신이 하는 일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연구실이나 교수님의 운영 방침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RA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제가 따로 해야 할 업무가 있는지 그렇게 지도 교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TA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학부 수업 시간에 교수님 대신 선배 같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TA입니다. RA가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면 TA는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거나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채점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도 있고요. 문제풀이 연습 시간을 진행한다든가 실험 수업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냐에 따라서 일의 성격이나 부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TA를 맡게 되기 전에 학과 조교님이나 담당 교수님께 여러분의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A는 RA에 비해 임무가 더 명확하고 책임감이 더 따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TA 경력이 쓰여 있다면 면접자가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업무량은 TA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과에 따라서는 TA가 매주 8시간 이상 교육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TA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입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후배들을 가르쳐보면서 비로소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만일 나중에 교수나 교직 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의 삶을 꿈꾸고 있다면 TA는 꼭 해봐야 할 중요한 경험입니다. 관례에 안주하거나 교수님의 지시사항만 기다리지 말고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으면 좋을지 스스로 물어보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보십시오. 어쩌면 대학생들의 수준과 필요는 교수보다 여러분이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배들의 모델입니다. 교수는 연령이나 경력 측면에서 대학생들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선배인 여러분을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우리가 거쳐온 학교들은 종종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잘못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보다는 뒤처진 학생들에게 배려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학생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TA로서 궁금해질 수 있는 연구실 안전 수칙, 이클래스 사용법, 전자칠판 사용법, 외국인 학생 관련 사항은 다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학과에서 RA나 TA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무슨 일을 맡겨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아직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모여있는 동영상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이 즐겁고 유익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혁신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리학과 교수 황인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